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듭 정치 판결이라면서 비난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에서는 판사 겁박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엔 아무래도 충격파가 클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민주당 아침 지도부회의는 이번 사건 재판부를 향한 성토회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심 결과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다면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엉터리 판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가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데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검찰권 남용, 범죄 은폐,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내에선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굳건할 거라고 강조하는 분위기인데요. 김미석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오판이 100번 나오더라도 정권 교체란 대세는 흔들리지 않고 그 대세의 중심엔 이 대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죠? 네, 국민의힘에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에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 범수 완박, 판사 겁박으로 2번이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재판에 바라보는 국민은 피곤할 거라며 법률이 차원의 TF를 꾸려 재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왜곡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매주 김여사 특검법 통과 촉구 집회를 여는 것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 결의대회나 다름없다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대표 유지에 따른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거라며 김건희 여사 문제 등으로 불거진 당내 쇄신 과정은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5대 개혁을 요구할 때도 여야 이정 성사 노력을 병행했듯이 이 대표를 향한 공세와 별개로 특별감찰관 등 쇄신 노력은 투트랙으로 이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원내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야 간의 냉기류가 예상되고 있죠? 네, 오늘 오후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례 회동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이나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 등이 논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얼어붙은 전국과 여야 이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사항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증액감액 심사에도 본격 돌입합니다. 여야는 오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다음 달 2일인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역시 극한 대치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미국 대선 이후 첫 대미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과 15일 열린 북한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이틀째 행사에서 있었던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오늘 아침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각급 대대장과 군인들의 사상교육을 책임진 정치 장교들 앞에서 한 연설이었는데 김 위원장은 핵 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불가역인 정책이 된 지 오래라며 이제 남은 것은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요소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유사시 미국과 추종국가들이 유엔이 아니라 나토와 같은 간판을 쓰고 한반도 지역에 버젓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며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미국 대선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이 미국을 겨냥해 비판 발언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지난 15일 진행된 연설을 다음 날이 아닌 사흘 뒤에나 공개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핵무력 강화 움직임 짚어봤는데 오늘 새벽에는 북한이 쓰레기 풍선 도발을 재개했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대남 전단 등을 담은 쓰레기 풍선 약 40개를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여 개가 수도권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풍선에 담긴 내용물은 대남 전단 등으로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대북 경고 성명을 내고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이후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지 않다가 지난 17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 민간단체 대북전단을 비난한 뒤에 오늘 새벽 다시 풍선을 날렸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담화를 통해서 북한에서 대북전단이 다시 발견됐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오늘 날려보낸 풍선은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제한을 해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미국 무기를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제한을 걸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요청에도 요지부동이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자 제약을 풀어준 겁니다. And countering North Korea's dangerous and destabilizing cooperation with Russia. Whatever the issue, we're taking it on together. And I think it makes a big difference for peace and security. 미국 당국자들은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크므스 미사일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을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이테크므스가 전황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북한군이 취약하며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에이테크므스 미사일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만 편들고 있다며 북러 군사 협력을 정당화해왔습니다. Как Атакамс, Шторм Шедоу и так далее.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не могут этого делать без космической разведки, целеуказаний и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запад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только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휴전안에 개입하기 전까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력 시설에 잇따라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겨울철 에너지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죠.
당일 저가 매수세로 반등했던 주가에 새로운 호재가 생기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삼성전자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는 6% 넘게 오른 5만 7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줄면서 5만 6천 원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7% 넘게 폭등한 5만 3,500원으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전날인 목요일 4만 원대로 주저앉은 여파에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5만 원대로 반등에 성공한 주가는 1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발표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017년에도 9조 원대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9개월에 걸쳐 주가가 50% 넘게 급등했었는데요. 다만 실적이 뒷받침됐던 당시와는 매입 배경이 다르긴 합니다. 이번에는 실적이나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 부양 자체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만큼 오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면서 코스피도 상승 출발했죠. 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코스피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 가까이 오른 2,440.31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2% 넘게 올라 2,460선에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0.28% 내린 683.53으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반등하면서 1% 넘게 올라 690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증시가 크게 출렁이자 관련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우리 증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상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주력 산업과 관련해 미국 새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최근 낙폭은 다소 과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병완 금융위원장은 경각심을 갖고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겠다며 유관기관도 밸류업 펀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죠.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륙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아침 서울도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계절이 순식간에 겨울로 변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만큼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추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일단 내륙의 한파특보는 해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북에 내려졌던 올가을 첫 한파경보와 강원과 충청 이남 지역의 한파주의보 모두 오전 1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한파특보는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고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은 추운 날씨가 예상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내려지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경고한 시기가 오늘 아침이었고 이 때문에 한파특보는 기상청에서 어제 오후부터 발효됐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고성 향로봉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서울도 영하 0.7도로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했는데요. 지금은 기상청에서 최대 고비는 끝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최대 고비가 지났으면 이제 추위가 서서히 풀리는 건가요? 네, 한파특보는 해제됐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처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0도, 파주 영하 4도, 철원 영하 5도, 대관령 영하 5도 등 중부 곳곳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3도 정도 기온이 더 올라 예년 기온을 회복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주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더라도 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지난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평년 기온을 회복해도 상대적으로 춥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태업에 따라서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철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이 정확한 지연 상황을 집계하지 못해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지 가늠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황혜경 기자, 지금 운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코레일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운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전철은 수도권 전철 1, 3, 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 분당선 등입니다. 이와 함께 일산에서 김포공항, 소사, 원시를 연결하는 서해선과 부산과 울산을 오가는 동해선 전철도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현재 어느 노선에서 어느 정도 지연이 빚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코레일 측은 지연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침 8시 지연 현황을 내놓은 이후 정확한 집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오전 8시에 발표한 상황을 보면 수도권 포함 코레일 운행 전철 가운데 5분 이상 지연되는 전철이 59대, 10분 이상 지연이 46대, 20분 이상 지연된 전철도 8대가 있었습니다. 전철 운행 현황은 코레일 지하철톡 등 지하철 관련 모바일 앱이나 코레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다만 KTX나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는 모두 차질 없이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철도노조가 태업을 하는 이유는 뭐죠? 네, 부족한 인력의 증원과 근무 여건 개선, 임금 인상 등입니다. 노조는 코레일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도 기획재정부가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코레일은 위험천만한 업무 외주화를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력 충원을 통한 4조 2교대 근무 형태로의 전환,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코레일의 집계 결과 철도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매년 1회 이상 총 170일의 태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혜경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 한 대가 넘어진 여파로 사고 2개가 잇따라 일어나며 1명이 숨졌습니다. 경기 수원시에는 어제 오후부터 시작이 된 단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화물차 한 대가 왼쪽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넘어진 화물차 근처에는 또 다른 차량 2대가 추돌해 들이받은 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새벽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 휴게소 인근에 달리던 화물차가 왼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분 뒤에는 SUV 차량이 넘어진 화물차를 들이받고 얼마 안 돼 서행하던 대형 화물차를 탱크로리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탱크로리 운전자가 숨지고 넘어진 화물차 운전자와 SUV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대의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수도꼭지를 내리고 올려도 양옆으로 돌려보아도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옷이 가득한 세탁기도 물이 끊겨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후 6시부터 계속 이제 수도꼭지를 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녁 11시, 12시가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어제 오후 3시부터 수돗물이 끊겨 주민들이 한나절 이상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원시는 영통구에 있는 나촌 배수지에 물이 빠졌다가 다시 채워지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밤 11시 50분쯤엔 세종시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폭발 소리와 함께 창문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40여 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2층 주택 안에 있던 60대 남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경기 용인시 수인 분당선 기흥역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 600여 명이 모두 긴급 하차해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옮겨 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화재 수습과 현장 점검이 마무리될 때까지 1시간 20여 분 동안 수인 분당선 모든 열차가 기흥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 회연동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의 대출 관련 부서와 은행장 사무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지가 게시됐던 DC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분석해 이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던 4명 가운데 1명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3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문제지 사진을 입수한 경로와 온라인에 게시한 목적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연세대학교는 논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가 부족하다며 서울여자대학교에서도 레커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여대 학생들은 학교 건물에 인문대 소속 A 교수를 해임하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거나 이 레커로 외벽 등에 관련 문구를 쓰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A 교수가 제자에게 지속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성추행으로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전공 수업을 여전히 맡고 있다며 해임을 촉구하는 중입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본교 재산을 훼손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이제 겨우 4살 난 아이가 관장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엄마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을 만난 엄마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흰 도복을 입은 관장이 아이를 거꾸로 들더니 매트 안에 밀어넣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듯 발버둥 치는데 사범 한 명이 다리를 잡고 흔들어댑니다. 잠시 후 아이는 힘이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는데 사범은 그 앞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흉내라도 내듯 물구나무를 섭니다. 결국 이렇게 27분 동안 방치돼 있던 4살 도하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1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관장이 지워버렸던 CCTV 영상을 직접 본 어머니는 학대 장면에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네킹을 갖다 쑤셔 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계속 다시 보고 했는데 내 아들이에요. CCTV 영상을 복원한 경찰은 태권도 관장이 지난 5월부터 도하가 숨지기 전까지 2달 사이 140차례 넘게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사범 3명도 아동학대와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도하한테 학대를 했더라고요. CCTV 정황이 잡혔더라고요. 아닌 척하더니. 아동학대 살해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태권도장 관장 측은 관장의 행동이 아이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사는 아니라는 얘기지. 누구냐? 부부장이죠. 사건 2, 3일 있다가 어머니가 호흡기 뗀다고 하고 다녔다. 증거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엄마는 CCTV 영상을 보고 또 보며 예뻐하던 아이였다. 장난이었다는 관장의 말이 떠올라 더 화가 났습니다. 뭐 좋은 일 있니? 왜 이렇게 웃어? 애를 낳았대요. 난 애가 죽었는데. 화면 속 고통스러워하는 아이 모습이 계속 아른거리는 엄마는 잘못한 어른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반성하기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안고서 계속 사랑해 해주고 싶은데. YTN 윤태인입니다. 중국에서 노동 조건과 졸업 실패에 불만을 품은 직업학교 학생이 칼부림을 벌여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비교적 치안이 좋다는 평을 받았던 중국에서는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중국 동부 장쑤성 이싱시에 있는 한 직업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저녁 6시 반쯤입니다.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공안은 올해 이 학교를 마친 21살 쉬모 씨를 붙잡아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해 졸업장을 받지 못한 점과
실습 보수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휘 씨는 인터넷에 유서를 남겼습니다.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나의 죽음으로 노동법의 진보가 추동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악의적으로 졸업장을 막아놓고 졸업시키지 않았다며 학교 측의 행태도 비난했습니다. 이 유서는 이미 온라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닷새 전 11일에는 광둥성 주화이시 체육센터에서 차량 돌진 사건으로 사상자 78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상하이 대형마트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엔 베이징 초등학교 앞에서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해 5명이 다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고 당국이 통신망과 총기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시행해 폭력 범죄 발생이 낮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적 불만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쏟아내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그동안 쌓인 사회적 불만이 폭발한 것이 이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격투기 UFC 대회가 열린 경기장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UFC 대회를 관람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가수 키드록의 히트곡 아메리칸 배드에스에 맞춰 선수처럼 입장을 하자 2만 명에 가까운 관객이 기립한 채 환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측근들과 함께 데이나 화이트 UFC 최고 경영자의 안내를 받으면서 옥타곤 경기장 앞에 마련된 VIP 좌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16일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를 했던 58살의 마이크 타이슨과 27살의 제이크 폴의 복싱 경기에 전 세계 6천만 가구가 채널을 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복싱 메가 이벤트는 소셜미디어를 장악하고 기록을 깼으며 버퍼링 시스템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이런 시청률 자랑 게시물에 시청자들은 화면에 버퍼링이 심해서 경기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며 불만을 쏟아내는 댓글 수천 개를 달았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성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입니다. 이재명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 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갑시다, 여러분. 한동훈 대표는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쌓여가고 있다며 법정 구속관에서까지 언급한 중입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네,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가 선고 다음 날 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걸까요? 일단 1심 판결에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끝난 거 아니다. 본인 정책 계속 할 거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1극 체제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각보다 형량이 높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놀라셨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파장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에 따른 발언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지금 뭐 보도 보니까 장애 집회에 1차 집회 때랑 비슷한 인원이 이제 모였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가 그래도 등장해야 이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심 선고 자체가 예상 밖에 높은 형량의 뭐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1심 선고는요. 따져보면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있기 때문에 무죄의 신분에서 야당 대표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당원들이나 당내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갈등들이라든지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추스리자.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재명 대표는 야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로서 흔들림 없이 가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발언 같은데요. 일단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죠. 예를 들면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의 집요한 무차별적인 정치 수사와 기소에 의한 재판부의 2심 선고 자체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징역형이라면은 5년도 아니라 10년 이게 확정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지지층이 동의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한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이다. 우리의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댓글이라도 하나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지자들로 하여금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한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자들 향해서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본인에 대한 지지세가 움츠러들지 않고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뭐 앞으로의 여러 선거에 있어서 응집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얘기들 이 발언에도 뜻이 이제 담겨져 있지만 뭐 민심, 뭐 역사의 법정 이런 주장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사법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주장의 핵심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은 재판부에서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 재판정에서 변호인이 변호를 하는 거고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해서 그 둘 사이에 공방을 보고 재판장이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지지자들에게 손가락 놀려서 댓글 쓰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는 기존 우리의 이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이
이런 식의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점을 강력하게 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의 지지하는 마음을 모으는 걸로는 부족하다. 뭔가 더 보여줘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뭐 이번 재판부의 판단 자체를 아예 부정할 수는 없으나 당내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오는 걸 보면 좀 재판이 좀 결과가 과했다. 뭐 재판부의 이 판사의 어떤 여러 가지 선입견이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어떤 지적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항소심에서 법률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 같고 예.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흔들림 없이 간다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인은 외적으로 그동안 당대표로서 했던 부분들을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특검,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대한 이 특검에 대해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린다라는 부분은 하던 거기 때문에 하되 더 강력하게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장하면서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추인할 것이고요. 예. 또 반대로는 민생에 있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했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 그 두 축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마치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세게 하는 건 괜찮으나 예.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모습으로 가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런 장애 집회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이 예. 본인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국민적 시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이재명 대표께서 중심을 잡고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뭐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런 좀 다소 극단적인 그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선거 다음 날이다 보니까 심적인 충격, 불안감을 반영한 거다 이런 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전혀 그 정도 형량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이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바로 다음 날 장애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장애 집회에 나오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국 나와서 이제 저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셨는데 예. 중요한 것은 본인 자체의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당의 운명이 흔들린다.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진정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명백한 사법 살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습니다. 1년의 과정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이렇게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그러면 이 독자적인 판단으로서만 이 판결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판결이 이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이 과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죄다. 저는 뭐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항소심에 가면 충분히 항소심의 판사님들께서 원칙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하면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사법부에 대한 이런 불신도 드러냈는데 사실 뭐 1심 이번에 판결 양형 이유도 그렇고 이렇게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것이 향후 남은 판결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뭐 그런 보세요? 우려도 있지만 예. 지금 검찰의 기소 자체를 정치적 기소라고 봤을 때 재판부가 이거를 정치적 기소로 판단을 하지 않고 이거를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같아요. 예. 민주당은 이 현재까지 검찰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했을 때 이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활동하면서 공선법, 위중교사, 뭐 그다음 재판이 2개 더 있습니다. 뭐 백현동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검찰의 기소로 인해서 지금 4건의 이제 이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첫 번째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도 이 재판부가 정말 이거를 정치적 기소와 아닌 걸 구분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은 품을 수밖에 없고 현 정부에서 검찰 권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재판부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야당 대표에 대한 선고를 하다 보니 지금 당내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요. 뭐 정성호 의원께서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봐서는 변호사 출신인데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건 여러 가지 다퉜을 때 무죄인데 1심 재판부가 뭔가 주관적이고 뭔가 법리적이 아닌 어떤 여러 가지의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퉈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다음에 항소심 재판부는 빼라. 그러니 행여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를 빼고 판단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당 대표, 그다음에 유력한 이 진보 진영 내 대권 주자인데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판사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판사 탄핵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판사 탄핵까지 가면 그래도 공당이 어떤 사법체제의 질서를 부인하고 부정하면 민주당이 나중에 집권했을 때 그건 또 어떻게 악순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주장은 할 수 있으나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는 아니다. 위증교사 1심 이후에도 당내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거론은 될 가능성은 제가 개인적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인물들도 있을 것이고요. 강성파 중에서는. 그러나 당내에서는 판사 탄핵을 위증교사의 어떤 선고에 따라서 실행한다? 그러게 돼서는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소심이 남아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1심 판결에서 유무죄가 어떻게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 유죄, 무죄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여주시죠. 일단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다 이렇게 판결했고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 씨 몰랐다. 이것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가 용도 상향됐다. 이렇게 얘기한 건 유죄 판결이 내려져 있죠. 민주당에선 지금 1심 때와 같은 전략으로 항소심에 응하겠다. 이런 지금 전략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유죄인 부분을 무죄로 뒤집어야 되는데 저 골프 사진 조작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솔직히 재판정에서 변호인이 효율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했어야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그 당시 발언을 보면은 골프를 쳤다고 하면서 사진을 제시했는데 조작이 됐더라고요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얘기는 여러 명이 찍은 사진 중에 골프 친 사람들, 그 사람들만 확대해서 보여줬다는 것을 조작이라고 지칭을 하고 마치 전후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이 그냥 들었을 때는 아, 골프를 쳤다는 게 아니구나라고 오인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 유죄라고 본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주장을 나와서 1심 판결 나온 다음에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민주당에서 전략 안 바꾸겠다고 하는데 재판 결과가 본인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럼 변호인을 탄핵해야 돼요. 변호인을 바꾸고 변호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바꾸고 그냥 가면 재판부 그대로 갈 겁니다. 2심도 제가 볼 땐.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첫 반응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민주당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진이 조작됐다는 이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것을 얘기한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주장인데 법원이 이제 좀 주관적인 해석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죄를 예단했다고 보는 부분은 저 사진건이 좀 주요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게 아니라 11명의 사진 중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가 이 김문기 씨, 고 김문기 씨의 사진과 이재명 당시 시장의 사진만 확대해서 뭔가 친분이 있고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 사진이 지금 조작됐다고 얘기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재판부가 볼 수 있을 것만큼 그런 사진으로 조작했다. 그러니까 조작은 허위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심증을 줄 수 있도록 말하자면 편집 조작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은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판사가 판단을 조금도 내용을 알았으면 이 조작의 의미를 알았을 텐데 이 부분을 골프를 안 쳤다로 판단해서 유죄로 판단한 것은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유죄를 예단하고 그냥 좀 삐뚤어지게 본 거 아니야라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 대한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심증으로 결정으로 된 것이 국토부와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이 부분도 따지고 보면 의무조항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냐 이 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아니다. 국토부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결단은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한 것이다. 라고 봐서 이걸 허위로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서 뭐 전략상으로 더 이상 다른 거를 제시할 만한 어떤 증거, 그다음에 법리 이런 부분들은 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전략을 수정하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가 잘못됐다. 같은 재판부라도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유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예. 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항소심에서 이제 뭐 다투겠지만 따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계속해서 논평의 거리가 된다거나 우리가 분석의 거리는 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지금 결정이 나서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 각자의 검찰이든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들이 다툴 법리적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해봤자 결국에는 서로 간에 저는 틀리다고 할 것이고 맞다고 할 것이고 근데 결론은 항소심 재판부가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한 이번 주까지만 법리적인 다툼은 하고 다음 스텝, 정치 스텝을 가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고삐를 바짝 쬐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판사를 겁박하는 행위는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증교사 판결이 25일에 판결 예정이잖아요. 재판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이 대표는 같은 사법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법 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 당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낭독했던 한동훈 대표인데 일단 위증교사 그 재판 1심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형에 가까운 실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위증교사 범죄에 대해 형이 내려진 건이 38건인데 29건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었어요. 예. 한 76% 정도 되는데 그런 상황을 본다면 이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관련한 1심 판결도 징역형을 면키 어렵다는 예상이 일반적입니다. 예. 거기에 법정 구속 요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체포동의안 지난번 21대 국회 막판에 통과됐을 때 한동훈 대표가 장관인 시절에 그 요구 안에는 체포동의 요구 안에는 위증교사 혐의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국회 판단은 동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에 법정 구속하는 그런 상황에서 현직 의원이라는 신분이 문제될 건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이 그렇게 위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으나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장애 집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한 거고 이재명 대표가 8년 전 탄핵 국면에서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거다. 그 말 그대로 본인이 실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오늘 한동훈 대표의 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이게 좀 법적인 얘기라서 네. 위증교사 재판 그 1심 선고에서 만약에 실형이 나올 경우 법적으로 따지면 체포동의안이 지난해에 통과됐기 때문에 법적 구속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예. 법정 구속을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렇죠. 표결을 거쳐야 되는 예, 거죠. 이미 21대 국회 막판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위증교사에 대해서 혐의를 낭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와라 이럴 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위증교사 재판 1심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네.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 재판에서도 실형이 만약에 나온다면 재판에서 민주당의 그 받는 그런 충격파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번 거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런 또 예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충격이 작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1심 재판도 이 네 가지 재판 중에 가장 그래도 좀 가볍게 좀 대응을 했었던 이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2심 선고가 매우 엄중하게 나왔고요. 예. 위증교사 자체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촘촘하게 대응해야겠다 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 야당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판단이 굉장히 진역형으로 나온다면 상당히 뭐 충격은 피할 수는 없다, 부인할 수는 없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이잖아요. 1심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의 보완책이나 대응책은 있을 수 있으나 연속해서 콤보로 그런 그 실형을 받으면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조금 위축될 수 있고 당내의 지지층도 위축될 수 있고 예. 그 주변에 있는 당원들이나 당내 의원들도 좀 복잡한 신경일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도부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게 단순히 어떤 대외적인 투쟁을 가지고 봉합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면 예. 중도민심과 당내 당원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 민심이라든지 당심을 좀 청취할 그런 계획들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예.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로서 정말 참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시고 향후의 보수에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예. 미우나 고우나 협치를 해야 할 야당 대표가 공경에 처했는데 아니 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둘 수는 있어요. 뭐 사법의 정의가 살아있다라든지 추경 원내대표처럼 뭐 정의의 강물은 살아있다 그런 좀 정치적인 그냥 빤한 소리를 할 수 있으나 법정 구속 얘기를 하고 뭐 재판부를 뭐 엇박을 한다. 그 다음에 중형을 면치 못할 자해행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예. 여당 대표로서 저는 그 좀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예. 계속해서 하는 것들은 여당에서 어떤 그 본인이 미래 권력으로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러면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안 만날 거예요? 저런 얘기를 놓고 어떻게 만납니까? 정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저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하셔라. 얼마 전에 여야 대표 회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까요? 섭섭하기도 하고요. 예.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버린 거죠. 저런 얘기를 하면. 예. 법정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옥에 가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화법을 쓰는 것들은 좀 예. 아니다. 예. 어쨌든 조만간 뭐 여야 대표 회담 하자고 얘기가 한창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선고가 나온 건데 한동훈 대표가 뭐 1심 선고 좀 생각하고 날짜를 좀 미룬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까? 뭐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정치 행위를 저희가 함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장애물이 생긴 거죠. 이재명 대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운운하면서 윤 대통령하고 만나자고도 하고 정치가 그런 겁니다. 현실이 냉혹한 건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아직 민주당의 대표이고 최종심 나온 거 아니니까 당의 미래와 또 본인의 미래,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판단을 하시기를 그런 바람뿐입니다. 좋은 제 판단이 입장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치적 책임에 예.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예. 지지층으로부터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리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 민주당 내부도 꿈틀거리지 않을까, 비명계도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최민희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다시 숨지겨 있던 민주당 내에 분열 세력들이 준동하냐 안 하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돌파 못하고 사분오열 될 것이냐.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네.
다소 과격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죽일 겁니다라는 발언까지 나온 그런 상황인데 비명계가 듣고 무서웠을까요? 어땠습니까? 그 비명계는 별로 저 소리를 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당원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옆에서 위하는 의원들이라면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지금 또 25일 있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하면 지금 최민희 의원이 한 말이 당의 분열을 책동하는 발언인가요? 통합을 책동하는 발언인가요? 스스로 분열을 시켜버리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비명계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언론의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기 전에 이미 있었던 얘기고 정당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만 무조건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움직였던 것인데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언론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비명계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런 거를 최민희 의원께서는 알 만큼 아시는 분인데 이거를 움직이면 죽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해한다고 쳐요. 다 죽는다. 분열하면. 근데 제가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겁니다. 이 발언은 아니에요. 이거는 비명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한테 사과를 하거나 적절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 이거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옆에서 보좌하고 지키는 의원이라면 적절하지 못한 분열의 단초가 되는 발언이다.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근데 뭐 그런 극단적인 발언까지 쓴 데에는 비명계가 움직일 것 같다는 스스로의 또 확신이 있었던 게 배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보여주는 거죠. 저런 단어까지 쓸 정도로 위협을 받고 있을 만한 상황이다. 이 재판 결과가 너무나 충격이다. 그래서 흔들리게 되면은 다른 쪽의 세력이 당에 등장하게 되면 나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되냐. 아마 여기까지 갔을 겁니다. 발언이 너무 과해서 최민희 의원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사과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비명계 움직임이 서서히 시작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꼭 1심 판결이 나와서라기보다는 전부터 재판 4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도 다 무죄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민주당의 뜻 있는 구성원이나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상황, 이것에 대비한 대안을 준비하는 작업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고 25일 위증교사 판결이 예상처럼 또 중형이 선고된다면 아마 이 움직임은 대단히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결국은 플랜 B, 다른 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3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름하여 신3김.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대안으로는 거론될 수 있죠. 근데 사진이 공교롭게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일 잘 나왔네요. 그렇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웃지 않은 사진을 쓴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뭐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가 아주 민주당에서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연임 대표까지 했으니까요. 지지도도 그래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그건 대권을 꿈꾸거나 향후 본인의 정치적인 길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꿈을 꾸는 사람도 있으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이 우연치 않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뭔가 달려든다라고 가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세 분은 만에 하나 정치적인 어떤 행보들을 시작했다면 안 하신 분도 있으나 따지고 보면은 차곡차곡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선고가 난 것이고 예를 들어 1심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저들의 움직임은 또 똑같이 하는데도 움직임이 줄어들었다고 할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런 재미를 줄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으나 최소한 당내에서 중진이라든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로 뭉치는 메시지는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겁니다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분들도 지금 메시지가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사법살인에 가깝다라고 거들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돌아오면 입장을 낼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에서 갈라치기 하는 분들이 저분들이 아니라 친명그룹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건강한 움직임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공당이나 있을 수 있는. 예. 저는 그래서 이 플랜 B가 아니라 예. 그냥 당연히 어떤 공당으로서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예. 저는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시기가 좀 조심스러울 테니까 그래픽 다시 한번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네. 지금 뭐 친명 쪽도 대안을 내부적으로는 생각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생각한다면 누가 될까요? 친명에서 그럼 좀 더 가까운 분을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볼 땐 글쎄요 고를 수가 없을. 이 세 분 중에 없습니까? 제가 볼 때 김경수 지사는 아닐 듯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민주당 내부의 지금 분위기로 보면 예. 친명, 친문이라는 엄연한 용어가 존재할 정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하고는 같이 가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친문의 적자로 돼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친명계에서 그렇게 고운 눈길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예. 김동연 지사나 또 김부겸 전 총리 이분들의 색깔이 정치적으로 많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고 또 총리나 뭐 부총리, 뭐 지사 이렇게 고위직을 지내셨기 때문에 예. 민주당 친명계에서 대안을 생각한다면 두 분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누구요? 그 두 분. 나머지 두 분. 예, 나머지 두 분. 김부겸, 김동연. 예. 예. 그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정치적 상상력이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문 진영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급부상론을 띄우면서 좀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도 예상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도상은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전혀 뭐 무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 분이 있으나 보면은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도치 않게 민주당 내 정치적 자산이 나름 그 가장 좀 우월하다고 해야 되나 탁월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어떤 대선에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당선시키는 어떤 공헌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잇는 따지고 보면은 그런 민주당의 정통성을 가진 세 분 중에는 가장 그런 이점을 갖고 있는 후보이기 예. 때문에 예. 또 젊고 여러 가지 대중적인 인지도보다는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급부상론을 뭐 수면 밑에서 생각하는 분은 있다고는 보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하나로 뭉쳐서 이겨내는데 총력을 모를 때이기 때문에 저는 김경수 전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안 주자가 뜰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아직 좀 이르다 그래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낙점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국정 전반에 개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머스크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2명에 대한 평가를 올렸습니다. 한 명은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추켜 세웠고 다른 한 명은 늘 해오던 선택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사실상 트럼프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글에 일부 참모들은 경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는 또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2기의 핵심 정책인 전방위 관세 부과를 에둘러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외교 분야에도 깊숙이 개입하면서 비밀리에 유엔 주재 이란 대사를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란 정부가 부인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نه قطعا اتفاق نیفتاده. این صرفاً یک خبرسازی هست که توسط رسانه‌های آمریکایی صورت گرفت. 트럼프 측근 사이에선 머스크가 선을 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출을 2조 달러, 2,800조 원이나 줄이겠다는 머스크의 호언장담을 놓고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예산 전체를 삭감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Look, Musk may have a big role here. It's not entirely clear what Trump is going to do with thi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있는 곳엔 머스크가 있다는 워싱턴 정가의 지적처럼 주말엔 머스크와 함께 종합격투기 경기장에 나타났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지난해 X 해킹 피해를 봤던 브라질 영부인이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열린 공개 행사에서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를 향해 욕설을 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호잔젤라 다시우바 브라질 영부인은 SNS의 규제에 대한 연설을 하던 중 2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아마도 일론 머스크인 것 같다면서 영어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동영상으로 촬영됐고요. SNS를 통해 당시 상황이 빠른 속도로 공유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관련 동영상 게시물에 그들은 다음 선거에 패배할 것이라는 글과 함께 조소를 날렸습니다. 미국의 한 크루즈 회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4년 임기 동안 미국을 떠나서 유랑할 수 있는 초장기 여행 상품을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들을 겨냥한 건데요. 이름 역시 기발합니다. 1년짜리 프로그램은 현실 도피, 2년짜리는 중간 선거, 3년짜리는 집만 빼고 어디든이며 가장 긴 4년짜리 패키지 이름은 도약인데요. 특히 4년짜리 상품의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전체를 피하고 싶은 이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려 140개국을 돌며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8년 11월까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코스를 짠 건데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4년짜리 싱글룸의 경우에는 약 25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5천만 원이 가장 싼 상품이라고 합니다. 분홍색 꽃잎과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차 한 대가 장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이어 가족들도 함께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연일까요? 이 자동차는 인도의 구자라트주에서 건설업을 하는 한 남성의 차량입니다. 12년 전 중고로 샀는데 이후 사업에 성공했고 가족의 모든 일이 잘 풀렸다고 하네요. 차가 행운을 가져왔다고 믿은 가족들,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폐차를 하는 대신 이렇게 매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정이든 차와 이별하기 위해서 차주는 마을 주민 1,500명을 초청했고요. 이색적인 자동차 장례식에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을 넘게 썼다고 합니다. 네, 하늘에서 뭔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뭘까요? 놀랍게도 바로 돈입니다. 이 지폐인데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돈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늘에서 떨어진 지폐를 줍기에 바쁩니다. 태국 수판부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사업가가 부처님께 공덕을 비는 의미로 사찰 행사에 참여해서 돈을 뿌린 겁니다. 이 사업가는 지난 9월에도 이미 한 차례 같은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래 태국의 사찰에서는 신도로부터 돈을 받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에게 돈을 뿌리는 행사는 이 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로 보고 특별히 마련했다고 합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싱글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 경찰에도 이와 같은 피해 상황이 전달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불법 사금융 범죄를 신속 수사하겠다며 특별 단속을 하고 있었지만 이 피해자들이 제때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2일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 A씨는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가 숨지기 10여일 전 이미 불법 추심 피해 상황이 경찰에 전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채업자로부터 A씨에 대한 비방 등이 적힌 협박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 지인은 경찰 정보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A씨가 숨진 뒤에야 서울경찰청에 보고됐고 그 사이 A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조금 해봤으면 아마 그 죽음까지 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바라는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건 그로부터 또 한 달 뒤. 지인이 처음 피해 상황을 알린 지 46일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정식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했고 처음 상황을 접한 뒤 A씨와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중이었던 경찰은 수사 패스트트랙, 신속 수사 전환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안은 일반적인 사안에 우선에 수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별도 관리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보호와 정보 공유는 물론 신속 수사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유족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노출된 채 방치된 것 또한 문제입니다. 잘 죽었다고 하죠. 곁으로 식구들하고 다 보내준다고. YTN이 접촉한 또 다른 불법 추심 피해자 역시 경찰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서를 찾아갔다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대포통장이라서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50 드리고 말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6살 딸을 두고 떠난 싱글맘 사건이 알려진 뒤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촉구하자 경찰은 뒤늦게 불법 사금융 특별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검거 건수와 인원이 늘었다고 홍보하며 특별 단속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법 추심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 대응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 부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만약에 김 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뒤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 경찰단 조사를 받았으며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공원에 조성된 탐방로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탐방로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림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오색 탐방로. 등산객 발길이 이어진 곳마다 나무 뿌리와 암석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심한 곳은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모습. 탐방로 조성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흙이 쓸려 내려가며 뿌리가 밖으로 튀어나왔고 일부는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잘라내기까지 했습니다. 한계령 정상에서 시작되는 탐방로도 마찬가지.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일수록 바닥 침식은 물론 뿌리와 암석 노출이 더 심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탐방로 측면이 깊게 파여 복원이 시급합니다. 토사가 흘러내리고 또 빗물이 여기를 더 잡아서 끌고 가듯이 흘러가니까 지금은 이 토양층이 떠버리는, 그래서 지금 이 나무도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요. 토양이 유실되면서 탐방로 돌계단도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낙상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돌 사이의 간격이 너무 이렇게 높아가지고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뭔가 위험한 것 같아요. 등산객들이 몰리는 정상부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북방계 식물의 최남단 아고산대 생태계 서식지였지만 돌무더기만 가득 황폐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탐방로를 설치한 뒤 산림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토양이 점차 유실되고 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정상만 오르는 등산 중심의 탐방에 대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공단이 훼손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에 설치하는 케이블카 공사가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정상부 산림 훼손은 더 우려되는 상황. 등산객이 몰리는 탐방로 이용객을 분산시키고 훼손된 산림 복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지난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한때 10만 전자를 넘봤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무려 이 4만 전자까지 추락한 겁니다. 결국에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이 삼성전자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흔들리는 주가 방어를 위해 오늘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자사주 10조 원의 규모를 사들이고 또 이 가운데 3조 원 규모는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는 오늘 6% 넘게 상승 출발했는데요. 삼성전자와 국내 증시 전망 살펴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삼성전자가 오늘 기분 좋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자사주 매입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이 상승장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일단 15일 날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7% 넘게 되었고요. 이제 그 중에 특징이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순매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장 후에 사실 공시하면서 향후 1년간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분할 매입, 그다음에 그중 3조 원은 3개월 내에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이 이슈가 이제 또 오늘 이제 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장중 6% 넘게 상승 시작을 했는데 이게 현재는 한 5.42%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사주 분할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또 소각 이슈가 삼성전자에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9개월에 걸쳐서 50% 넘게 급등한 바도 있거든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요? 네, 다릅니다. 일단 동일한 거는 자사주 매입이 주가의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는 건 맞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 2017년도과 18년도 그 당시에 이제는 기간이 17년 1월 24일부터 18년 11월 30일까지 그때 이제 한 9조 3천억 원 정도의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각을 시켰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10개월 뒤 그러니까 1월 24일 그러니까 17년 1월 24일부터 봤을 때 10개월 후에는 49.9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죠.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사실 상승분 반납하기 시작하면서 끝났던 시기, 그러니까 18년도 11월 30일까지 9.66%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확실히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 조금 다른 게 일단은 그 당시에는 최고 실적이었습니다. 17년도와 18년도 2년 연속 최고 실적 달성했었고 아마 그 당시 기억하실 분도 계실 텐데 17년도에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돌파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자사주 소각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실적에 또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가의 큰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과 다른 사례는 이제는 지금 업황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번 자사주 매입 이슈가 이제 향후 삼성전자 주가의 반등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좀 일시적인 상승에 불과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기조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일단 우리 장에 너무 이벤트가 없거든요. 뉴욕은 미국은 이벤트가 많죠. 근데 지금 우리 장에는 이벤트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또한 소각 이슈를 발표한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저는 상승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 심리 회복에는 도움이 되는데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 그러면 실적이 만약에 그 펀더멘탈이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사실상 조금 주가에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연동돼야 된다. 그래서 실적만 나오면 이런 자사주 소각과 이슈와 맞물려서 분위기 좋게 갈 수 있어도 만약에 지금 HBM이라는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실적으로 연동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일시적인 분위기에서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분위기를 환기시킬 정도이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게 주가가 우상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삼성전자 상승세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세계 주요 증시와 비교를 좀 해보면 유독 우리나라만 부진한 상태거든요.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거래 대금이 좀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시장이 돌아갈 텐데 네. 이 돈이 지금 다 아시겠지만 미국으로 아니면 코인 쪽으로 다 빠지고 있거든요. 일단 시작은 금투세 그다음에 미 대선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슈 이제 끝났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뉴욕 증시로 그 당시에 많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대더라 이런 게 또 많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국내에 있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떠나서 뉴욕 3대 증시로 다 이동을 했는데 그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점점 거래 대금이 빠지기 시작하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뭐 미대선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와 맞물려 갖고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주에서 많이 빠져졌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제 감소가 됐던 부분이 지금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 되면서 뭐 국내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재미가 없다라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다음에 가장 큰 또 이유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주식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대형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금액이 빠지다 보니까, 돈이 빠지다 보니까 자본이 빠지니까 일단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 그게 투자하신 분들이 손해가 보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돈을 옮겨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는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증시에는 전혀 우호적인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좋은 이벤트를 하나 마련해 줬고, 이게 뭐 분위기는 분명히 환기시킬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사주 매입이라는 삼성의 어떤 심폐소생술이 잘 통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던 엔비디아의 AI 칩 블랙웰에서 서버 과열 문제가 발견돼 양산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 이어진 트럼프 랠리가 주춤해진 가운데 오는 21일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미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3월 AI 컨퍼런스 GTC 2024에서 엔비디아가 공개한 차세대 AI 칩 블랙웰입니다. 기존 하퍼 시리즈에 비해 최대 30배의 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 성능을 기대할 수 있어 괴물 계산기로 불리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Blackwell is not a chip. Blackwell is the name of a platform. People think we make GPUs, and we do, but GPUs don't look the way they used to. 그러나 4분기 출시를 앞둔 블랙웰에 다시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블랙웰을 맞춤형 서버렉에 연결했을 때 과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 출시 시기가 지난 2분기에서 늦춰진 데 이어 서버 과열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블랙웰을 주문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은 다시 제품 양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엔비디아 측은 엔지니어링 팀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 중이라며 엔지니어링을 되풀이하는 건 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 오는 21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관심입니다. 지난 8월에는 2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이전보다 상회폭이 줄어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7%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And then we have the big one, which is NVIDIA on Wednesday. And what we're really looking for there is what is the revenue growth coming out of artificial intelligence? Do we continue to see benefits there?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랠리가 상승장을 이끌었지만 지난 15일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3.25% 급락했고 반도체와 AI 관련주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을 지난해 대비 80% 이상 증가한 330억 달러, 순이익은 184억 달러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번 실적 발표가 트럼프 랠리의 향방을 결정할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판매직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사태 때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 평균 판매 종사자 수가 251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월 평균 9만 4천 명이 감소한 지난 2022년과 비슷한 감소폭입니다. 판매 종사자는 온라인 거래 증가와 키오스크 확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내수 부진에 따라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줄어든 판매직 11만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만 1천 명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이었습니다. 전통시장 기준 4인 가족 김장 재료 비용이 33만 1천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4인 가족 김장 재료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비용이 33만 1,5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 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김장 재료를 구매한 비용은 39만 9천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9%가량 높았습니다. 특히 올해 배추와 무, 쪽파 등 주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2배 오른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물가정보 관계자는 올해는 여름철 이상기후로 배추 정식 시기가 늦어진 만큼 평소보다 1주에서 2주 늦게 김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라면이나 김치와 같은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주 업체들도 다양한 향과 재료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잔, 두 잔 들어가는 술잔. 관람객이 맛보고 즐기는 술은 바로 우리의 전통주. 상큼하고 깔끔하고 약간 마음에 들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고유의 맛을 유지하던 우리 전통주가 과일 향과 허브를 첨가하는 등 현대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술에서 어떠한 향이나 특징들이 있는지를 주로 보고 특히 드라마나 영화의 삼겹살의 소주 등 우리의 다양한 술 문화가 등장하면서 전통주에 대한 해외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게다가 맛도 너무 다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술인 것 같아서 실제로 2019년 이후 코로나 시기를 타고 전통주 수출액은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 수출량은 7%, 수출액은 2.5% 떨어지면서 주춤한 추세입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세계 주류 시장에서 우리 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위권으로 현재는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뜻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크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세계 주류 시장의 경쟁이 심한 데다 수출에 필요한 제반 시설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아무래도 생약주, 생탁주다 보니까는 배송하는데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세계 주류 수출 시장 점유율 19%로 국권이 1위 자리를 지키는 프랑스 와인의 경우 대규모 와이너리가 중심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통주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업체가 90.7%를 차지합니다. 또 업계에선 이미 각국의 전통주류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새로운 술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가의 프리미엄 주류를 찾거나 알코올 도수가 낮은 주류를 선호하는 등 소비자 요구가 세분화되면서 수출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면과 김치, 한식의 인기 바통을 이어받아 세계 시장을 노리는 우리 전통주. 하지만 K푸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도 분명해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과업은 전쟁이라면서 핵무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걸까요?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 이후에 별 얘기 없더니 전쟁 준비를 강조했네요. 이건 어떤 메시지입니까? 네, 지금 북한이 한 10년 만에 이제 대대장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정치국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개최를 했죠. 예. 뭐 그때 낸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대대라고 하는 것이 수경 단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대장들이 전투 준비 잘해라, 전쟁 준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치국 위원은 대대장을 감시함과 동시에 장병들에 대한 정신 교육, 충성심을 그 담당하는 장교예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북한의 장병들은 MZ 세대들이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장마당 세대들이니까 한류에 많이 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한테 교육 좀 잘 시켜라. 이게 이제 대내적 메시지고요. 대외적 메시지는 아무래도 이제 핵무력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나온 거기 그렇죠. 때문에 뭐 핵무력 강화는 늘 해오던 얘기긴 하지만 네. 근데 핵실험 카드는 준비는 다 했다 그러는데 쓰지는 않네요. 네, 아무래도 네 지금 이제 하다가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예. 그때 되면 이제 7차 핵실험의 카드를 꺼낼 수는 있겠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걸 유한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핵무력 강화야 뭐 매번 듣던 얘기라 그런데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거는 못 네.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미 동맹은 이제 한미 핵동맹으로 발전을 했고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파 나토로까지 발전을 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개입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이제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현대전을 경험하면서 전 세계에 개입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언제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여기에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3차 대전이 곧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북한의 그 러시아에 대한 파병은 단 한마디도 말 안 하면서 왜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는지 그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설명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다. 그렇죠. 핵무기 완성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를 짚어봤는데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 전단에 발끈을 했는데 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초코파이에 열받았다. 네. 이런 표현인데 초코파이 보내는데 왜 화가 나는 겁니까? 네, 이제 우리가 보낸 게 이제 초코파이도 그 안에 들어 있고 그리고 해열제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사실상 쓰레기 보낸 거보단 난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낫죠. 예. 이제 초코파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개성공단이 있을 때 북한의 그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뭐 봉급보다는 오히려 저기 초코파이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돈보다 인기가 좋아했다고요?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초코파이를 시중에 나가 팔면 그 몇 배의 돈을 더 이제 획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은 그때 당시에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제공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또 한때 이제 우리나라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기순한 운전하면서 기순한 그 병사 있습니다. 총알 맞고 한 그 병사도 나중에 의식에서 깨어나서 초코파이 먹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초코파이는 북한 사회 전체에 다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코파이가 이제 보내졌다는 것에 대해서 김여정 입장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걸 보게 되면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신고하기보다는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 할 거고. 좀 뭔가 북한 과자보다 훨씬 맛있는 건가요? 초코파이는 굉장히 유명하죠. 중국에서도 유명하고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뭐 괜히 제가 초코파이 무슨 뭐 홍보 요원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큼 이제 북한에서는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김여정이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그 전술을 썼는데 한국에 이제 보내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가지고는 이게 초코파이니 뭐니 이게 정확하게 그 브랜드가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에도 이걸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브랜드를 다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린 이유가 그걸 이제 알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이거 신고하기보다는 전부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랬다라고 봅니다. 예. 그만큼 이제 남한 문화에 젖어드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이제 그렇죠. 북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민간 단체에서 그럼 김여정이 발끈한다고 안 보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통제 한계가 있는 것이요. 이제 지난번처럼 이제 보낼 때 내가 매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지역에서 보내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것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민간 단체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은 언제 보내는지 어디서 보내는지 누가 보내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어쨌든 북한이 지금 뭐 쓰레기 풍선 보내기는 했는데 네. 이제 추가 도발과 관련해서 이제 김여정이 이제 지금 추가 도발을 경고하긴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북한이 이렇게 발언이 세지는 거는 뭐 저강도 도발로 갈 거지 고강도 도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또 있더라고요. 이제 저강도 도발은 이제 한국을 향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예. 고강도 도발은 아무래도 이제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에 위반되는 전략적 도발을 이제 고강도 도발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순전히 그 미국을 향한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강도 도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물, 풍선 쓰레기 이제 보내는 예. 거, 그다음에 GPS 교란하는 거.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김여정이가 평양에서의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울 상공에 무인기가 뜨면 어떻게 했느냐는 쪽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데 대한 가능성 그런 것들은 열려 있죠. 어쨌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지금 우크라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파병까지 했으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한 미사일을 쓸 수 있도록 해줬다 이런 미국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상 그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는 이제 손발을 묶어놓고 러시아하고 싸우도록 했습니다. 예. 그 말의 의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공해준 무기를 이제 러시아 본토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 빼앗긴 곳에서만 이걸 이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40km 나가는 하이마스 정도는 이제 사용을 하도록 했는데 에이테킴스 같은 경우는 한 350 정도 나가거든요. 그 정도 되는 것은 이제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허용을 안 해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것을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그 허용해준 이유가 예. 바로 북한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파병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이번에 허용해 준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예. 이미 자기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약속했던 것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번에 허락해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 봅니다. 트럼프 취임 전에 어쨌든 우크라를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겠다 그렇죠. 이런 의지를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 전쟁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끝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럼 이 기조가 확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바뀔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물밑 접촉은 이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하고도 어떤 그 종전에 관한 그런 협상을 할 텐데요. 그게 이제 24시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종전 구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종전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동부 돈바스 지역부터 크림반도까지 한 1,200km 정도의 접촉 지역이 있는데 예. 그것을 남북한의 이런 비무장지대처럼 그것을 DMZ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현 접촉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시키는 유예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로 봐서는 재앙 중에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의할 리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영토를 양보하는 어떤 종전협상도 난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트럼프 2기가 어떻게 짜여지는지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텐데 국방장관 포함해서 몇 면을 보면 대북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국방장관은 이제 좀 시그널이 양쪽으로 나왔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북한을 이해하는 듯한 말, 그러니까 북한과의 그 어떤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 선제 타격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확한 스탠스는 어느 쪽에 가 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 DNI 국장으로 지금 간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이게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협상에 놓고 본다면 다시 두 사람이 좀 매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비오 상원의원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왈처 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예. 내정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양쪽에 2대2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필요하면은
당근을 필요하면은 채찍을 내걸 수 있는 사람을 이번에 인선을 했기 때문에 좀 어느 더 한쪽 두고는 방향으로 쏠리진 않을 네, 것이다. 두고는 봐야 예. 되는데 최초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처럼 그렇게 화염과 분노 이 정도로 북한을 최대한의 압박을 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북한과의 회담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처음은 시작을 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네. 미리 보는 데가 지금 끝으로 머스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여기저기 국정 전반에 왜 간섭을 하느냐, 머스크가 무슨 공동 대통령이냐 이런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머스크가 지금 추천해 준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이제 상원 원내대표 뭐 지지를 했는데 이 사람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차기 재무부 장관 이제 러트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지지한다고 지금 X에 올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연방 통신위원회 위원장이죠. 위원장을 이제 브렌트 카라고 하는 이 위원을 임명을 시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선에 관계되는 거라면 외교에도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화기를 머스크한테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타링크 뭐 이거 했으니까 그때 예. 고맙다고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만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선에도 관여를 하고 외교도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공동 대통령이냐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브로맨스가 얼마만큼 오래 갈지 그걸 좀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 사람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국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예. 빨리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는 늘 멀지도 않게 가깝지도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머스크는 너무 가까이 갔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러다 일론 머스크가 뭐 대북 정책까지 결정하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도 올가을 첫 영하권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한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겨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서울은 몇 도입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은 6.5도로 아침보다는 기온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겨울처럼 공기가 차가운데요.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2도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옷차림만 봐도 겨울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착용하는 등 거리 풍경도 초겨울로 변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고성 향로봉입니다. 비공식 기록이지만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그 밖의 지역도 파주가 영하 4.5도, 충주 영하 4도, 서울도 영하 0.7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큰 고비를 넘기면서 내륙 곳곳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내일까지는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현재 서해안과 전남 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영남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 9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맘때 늦가을 날씨여도 주말까지 워낙 포근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서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방문하실 때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